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다스 관련 보고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들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처남 김재정 씨의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일일이 보고받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메일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번복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검찰 내부에서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도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은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마식령 공동훈련을 마친 우리 선수단과 함께 전세기에 타고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선수단 단장은 우리 차관급인 원기루 체육성 부상입니다. 정부는 북한 예술단의 서울과 강릉 공연에 일반인 관람객 1,060명의 표를 배정하고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공연단의 출연료 등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작전에 반대했다가 낙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싸움 상대의 콧잔 등을 가격해 기선을 제압한다는 코피 작전 그 실효성을 분석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부부가 숨졌습니다. 숨진 남편은 몸이 불편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불길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혈액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일본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검사 비용이 우리 돈 3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혀낼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다스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해서 이런 자료들을 확보했는데 이 검찰 안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급소를 찌른 거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 수사부는 어제 영포 빌딩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서 엿새 만입니다. 1차 때는 다스의 경영 상태나 동향이 적힌 청와대 보고 문건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의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스실 소유주가 누군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이전에도 다스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진술 태도를 바꾼 것이 지지부진했던 다스 수사에 변곡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편법적인 압수수색으로 다스 수사와 관련 없는 문건들까지 가져갔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고 김재정 씨의 재산 상속 과정도 보고받았다는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건 김 씨의 드러난 재산뿐 아니라 차명 재산까지 일일이 챙겨봤다는 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가운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차명 재산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이 소식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재산 상속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김 씨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다스의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상속세를 탈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상속자인 부인 권모 씨가 아니라 제3자가 상속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김 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다스 지분뿐만 아니라 김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재산의 상속에 대한 문제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실명과 차명으로 소유한 재산 전반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또 금강 등 다스 관련 회사들의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들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문구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뿐만 아니라 관련 회사에 대해서까지 폭넓은 보고를 받은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스를 넘어 관련 회사들까지 이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다스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또 다른 핵심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살림을 담당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최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원 내용을 보고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구속 초기만 하더라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지난주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오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최근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김 전 기획관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살림을 도맡으면서 다스 관련 의혹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전 기획관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그럼 검찰 취재하는 임찬종 기자 연결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법조팀 취재한 내용 가운데 의미 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먼저 이 다스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제 검찰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결론에 거의 다 접근한 건가요? 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도 보도해드렸듯이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김재정 씨의 차명재산 상속에 대해서까지 보고를 받았던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김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김재정 씨의 상속 과정에 대해선 검찰이 상속세 탄로 정황을 포착한 상태여서 검찰은 이 대목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김백준 전 기획관. 이 김 전 기획관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 점도 상당히 검찰 수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측근이 입을 열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측근을 2명만 꼽자면 김희중 전 부속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입니다. 그런데 김희중 전 실장은 이미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진술했다고 언론에 본인이 직접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최측근 김백준 전 기획관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면 검찰이 특수활동비는 물론 다스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장 내밀한 내용까지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 정도로 수사가 이제 진전됐으면 검찰 안에서도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안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환 시점은 전에도 보도해드린 것처럼 평창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물론 다스 지분 소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을 조사해야 하는 데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도 아직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임찬종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과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이번 사건을 폭로하기 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또 직접 법무부 간부를 만나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런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폭로 넉 달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가해 당사자도 기재가 되어 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관님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서 검사는 박상기 장관이 직접 답장까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서 검사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서 검사가 이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라. 그런 대답을 직접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장관이 오늘 직접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서 검사의 메일을 받지 않았다며 단메일을 보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법무부는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11월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했다고 밝힌 겁니다.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선 장관이 자주 사용하는 법무부 이메일이 아닌 잘 사용하지 않는 검찰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와 혼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잇따른 거짓 해명은 또 다른 성추행 은폐 의혹으로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성추행 피해자보다 이 조직을 지키는 데 급급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 했던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현직 검사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로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법무부는 후속 조치는커녕 피해 사실을 접수한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오히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이로 인해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성추행 문제는 8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이 퇴직해 경위파하기 어렵고 서 검사의 인사기록상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며 발뺌했습니다. 변명과 핑계로 조직 지키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검찰은 과거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으로부터 법무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 한 여기자가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1년 동안 단 한 차례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서 검사도 너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는 조직 내부의 만류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법무부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긴 직전인 오늘 오전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지현 검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자신의 업무 능력과 성격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돌면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면서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는 걸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검찰 내부의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자가 발가벗겨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본연의 자기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파악되기도 전에 사실상 만신창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직장 내 성폭행 피해자가 드러나면 본질을 비켜가는 능력이나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로 2차 가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업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받은 포상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소문보다는 당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목격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 법무부가 왜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서 검사가 주요 직책으로 인사를 내달라고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소문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습니다. 서 검사에게 있어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부당하게 발령된 통영지청으로부터 정당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북부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이 난 것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생각해 바로잡고 싶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소문 확산에 검찰 조직과 법무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허위 소문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렇게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진상조사단은 8년 전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그때 법무장관과 또 오늘 거짓 해명 논란을 빚은 현직 법무장관 모두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은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조직 문화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모든 구성원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잘 일할 수 있는. 조 단장은 검사 6명이 참여하는 조사위와 별도로 민간조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우선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와 사건 은폐 대상자로 의혹을 받는 최교일 의원이 포함됩니다. 조 단장은 원칙적으로 성추행 자리에 동석했던 이기남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박상기 법무장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교일 의원은 서 검사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며 감찰 과정에 협조한 임은정 검사를 불러 호통쳤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통을 친 사실이 없어요.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당시 상황은 이미 SNS에 상세히 적어놨다며 최 의원의 은폐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진상조사단의 요청이 들어오면 모든 부분을 성실하게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그럼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류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가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지현 검사를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건가요? 네, 취재를 하다 보면 저도 평소 서 검사의 업무 능력과 태도가 좋지 않았다 같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카더라식 정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저희 SBS 취재진에게 자신을 향한 공격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며 처음부터 예상했던 전형적인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발빠른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보도자료 배포까지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느 권력관계 간 성추행 사건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본질과 다른 사안을 언급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단 오늘 진상조사단이 출범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법무부나 어떻게 보면 검찰이 해온 걸 보면은 과연 검찰이 스스로 하는 이런 셀프 조사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전직 검찰 고위 간부인데다 현직 국회의원 또 전직 법무부 장관까지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의 면면으로 봤을 때 자체 조사가 가능하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오늘 서 검사의 면담 요청 이메일 같은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믿고 맡겨달라는 이 말만으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이제 미투 움직임이 좀 번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과 경찰대 출신의 임보영 뉴스타파 기자 등 각계에서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지법 문유석 부장판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부터 먼저 맡겠다는 미 퍼스트 운동을 제안하는 등 자성과 다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유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32명이 조금 전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공동훈련을 위해서 마식령 스키장에 갔던 우리 선수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이 오늘 저녁 6시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 2일 공동훈련을 마친 우리 스키 선수들과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만나 한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검은 털모자를 맞춰 쓴 북한 선수단은 엷은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기도 하며 공항 로비를 지나 준비된 차량에 올랐습니다. 원기루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선수단은 피겨스케이팅 페어 렴대옥 김주식 선수를 비롯해 4개 종목의 선수 10명과 코치 3명, 지원 인력 18명 등 모두 32명입니다. 지난주 경의선 육로로 먼저 들어온 여자 아이스하키 팀 15명을 더하면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47명이 모두 내려왔습니다. 북한 선수단 본지는 원래 경의선 육로로 내려올 예정이었지만 우리 스키 선수단과 함께 정부 전세기를 타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돌아올 때 북측 선수단과 함께 올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늘 낮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남북 선수들이 알파인 스키 친선 경기와 크로스컨트리 공동훈련을 했습니다. 같은 선수로서 다른 소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빨리 통일돼서 우리 남측 선수들과 세계패권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이번 달 8일과 11일 열리는 북한 예술단 공연 티켓이 추첨을 통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내일부터 누구나 인터넷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 공연단에 공연 대가를 따로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가 티켓 전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내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공연표 응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연령대별로 무작위 추첨을 거쳐 1,060명의 일반인 관람객을 선발합니다. 1,100명의 별도 초청 관객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실향민, 이산가족 등이 대상인데 강릉 공연에선 강원도의 추천을, 서울 공연엔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공연과 관련해 북한에 대가를 제공하거나 출연료 등 현금을 주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예술단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5일엔 선발대가, 6일엔 예술단 전체가 경의선 육로로 내려오고 서울 공연 다음 날인 12일엔 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공연 내용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북측에 알려주었습니다.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 민요와 세계 명곡, 통일 분위기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겠다고 전해왔는데 아리랑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 공연 전후로 우리 측 공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자, 빅터차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 내정 철회로 주목받고 있는 군사작전이 바로 블러디 노즈 스트라이크, 우리말로 하면 코피 터뜨리기 작전입니다. 전면전 대신에 부분적으로 상대방의 아픈 곳을 선제 타격해서 반격을 못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지난해 미국이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겠다며 시리아를 공격했던 게 이 작전에 해당합니다. 자, 빅터차 후보자 내정 철회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코피 터뜨리기 작전을 반대했던 거라면 트럼프가 이 작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작전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코피 터뜨리기 타격에 나선다면 지휘부나 미사일 기지 같은 핵심 시설을 집중 공격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단 우리 전문가들은 타격 자체가 아니라 더 큰 공격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 협상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게 코피 작전의 진짜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도 보복을 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하게 핵 포기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된다. 하지만 북한이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지 의문입니다. 핵무력을 완성했다면서 제한적 타격에 꼬리 내리면 정권의 취약성만 인정하는 꼴입니다.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한 은밀한 반격에 나설 수도 있고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를 한 뒤 시치미를 떼면 미국이 재응징의 명분 찾기도 어렵습니다.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도 코피 터뜨리기 타격은 큰 모험이라며 나 같으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도 현재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ssues that have yet to be decided among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r the President. So have no comment on the quote bloody nose.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빅터 차 낙마로 미국의 관심이 확인된 이상 코피 작전에 대한 주목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춘천의 외딴 주택에서 불이 나 부부가 숨졌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몸이 불편한 아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 강원민방 김아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초등학교 6학년 김모구는 집에 불이 났고 아빠가 엄마를 데리러 다시 방 안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는다며 119에 다급히 신고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크게 번진 상황.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안에 있던 55살 김모 씨와 부인 40살 안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밤 불이 났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김 씨 부부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주택은 이미 불길에 대부분이 무너지고 검게 잿더미로 변한 상태입니다. 김 씨 부부가 살던 집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마을. 불이 나자 김 씨는 두 아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아내를 구하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 먼저 피신시키고 아내를 구하고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동선이 됐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씨는 수년 전부터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내의 대소변을 받으며 지극히 보살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하고 아들 그 둘이 있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남겨진 두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되지 않아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G1 뉴스 김아영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사이의 유착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더 써가며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아내와 조카, 처남을 취업시켰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 방위사업청은 당초 분리계약하기로 했던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사대 사업을 일괄 계약으로 변경해 LIG 넥스원과 양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바꾸면서 방사청은 176억 원을 LIG 넥스원에 더 지급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당시 방사청 계약팀장 A씨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낭비됐지만 A팀장이 받은 대가는 달콤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저녁 바로 다음 날 LIG 넥스원 협력업체에 상무로 취업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 취업까지 챙겼습니다. 관련자의 처도 해당 업체에 취업하여 일주일에 2, 3회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월 2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협력업체엔 법인카드를 받아 7,300만 원을 사적으로 썼습니다. 방사청 원가감독관 B씨는 감독은커녕 LIG 넥스원과 일괄 계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씨는 조카를 LIG 넥스원에, 처남은 협력업체에 각각 취업시켰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과 기업관계자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10명에 대한 수사자료도 넘겼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된 은행들이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황당해서 공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미달하는 임원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것에 대해 지역 할당제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은행과 거래 관계인 대학 학생들을 우대한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점수까지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가 드러난 KB 하나은행. 임원 면접에서 점수를 가감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을 합격시키고 다른 대학 출신은 탈락시킨 겁니다. 이 은행의 채용 담당 임원은 전 직원에게 보낸 해명 메일에서 하나은행 영업점이 입점한 대학과 금융거래 관계가 있는 대학 출신을 감안한 사실은 있지만 점수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권에서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입점대학이나 고려대학이 거기에 이제 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채용에 뭐 한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죠.
금감원은 명문대 출신을 뽑으려고 다른 대학 출신을 떨어뜨린 게 명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종규 금융지주사 회장 누나의 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가 드러난 KB국민은행의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점수가 모두 최하위권인데도 지역 할당제 대상이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KB국민은행의 경우 특혜 채용을 위한 별도의 명단까지 관리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채용 비리가 맞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세였지만 외식 물가는 2.8%나 껑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밥과 생선회, 짬뽕, 자장면 같은 서민 음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치킨의 가격도 인상 압박이 큰데 먼저 지금 프랜차이즈 치킨 값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지 정혜경 기자가 유통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20년 넘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연섭 씨. 최근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유통 과정을 따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생닭 가공 공장입니다. 하루 18만 마리 정도의 닭이 전국 농가에서 이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먹이고 키우고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마리당 3,000원 정도. 농가와 공장이 미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달라져도 가격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공 단계. 공장 공급 가격은 가공 단계에 따라 1,000원에서 많게는 1,500원 정도 오른 값에 매겨집니다. 가공을 마친 생닭은 본사 물류 창고로 보내지고 본사는 물류 비용을 더한 치킨 재료들을 매일 새벽 전국 가맹점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가맹점에 도착한 생닭의 최종 가격은 4,700원. 치킨, 무, 소스, 기름 같은 다른 재료값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게 되는데 치킨 한 마리 값 16,000원 가운데 50% 정도를 본사에 내는 겁니다. 직접 고용한 배달기사에게 마리당 지급되는 평균 인건비는 3,300원. 결국 치킨 한 마리 팔면 4,500원이 남고 이 돈으로 나머지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유지해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치킨 한 마리당 버는 순이익은 평균 145원에 불과해 8년째 그대로인 치킨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치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본사가 받아가는 몫을 좀 줄이면 가맹점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 이미 불만이 쌓인 일부 가맹점들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마다 치킨 가격이 다른 겁니다. 이어서 정경윤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16,000원인데요? 포장하실 때 가격이고요. 매장마다 가격은 다 다르고요. 가격은 한 번 올랐고요. 한 번 더 올라요. 무료로 주던 콜라도 별도로 돈을 받습니다.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메뉴 가격을 조정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배달 대행 업체들도 수수료를 올리면서 가격을 올린 가맹점들이 늘었습니다. 평소에 원래 3,000원을 부담하던 걸 3,500원을 부담하는 거죠. 나중에 세금 낼 때도 좀 부담이 올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일부 가맹점들의 문제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본사의 영업이익은 가맹점 한 곳당 연간 1,400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가맹점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맹본부가 그러한 영업증 부담금들을 과도하게 지금 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생의 노력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가 가맹점들의 상황을 외면할수록 가격 인상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왜 옛날 마음대로 독재하려고 독재했다고 해도 좋습니다.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원 다수가 용산 참사 당시 공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의결을 내려 하자 현병철 당시 인권위원장이 표결을 막으며 한 말입니다.
그동안 인권위의 이런 과거사를 조사해온 혁신위원회는 이처럼 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인권을 외면해온 사례들을 모아 재조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국가인권위는 유엔 인권기구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65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재난 대응이 밀접한 관계고 세월호 관련 시위자 연행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인권위 과거사를 조사한 혁신위원회는 당시 쟁점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당시 여당 몫으로 임명된 유영하 상임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유 전 위원이 자신의 정치적 편견에 기초해 세월호 문제를 포함해 간첩 조작 사건 배상 등 31개 항목을 유엔 보고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유 전 위원은 당시 결정은 독단적이지 않고 상임위원 4명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청와대가 인권인의 블랙리스트 작성한 점도 재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 인권위였습니다. 무자격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회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혁신위는 과거 반성을 통해 인권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1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2015년 4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맞섰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비박계 김무성 당시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친박계는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현역 의원을 공천 후보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 컷오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컷오프 제 도입에는 친박 인사를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입김이 반영된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진박 후보 당선을 위해 국정원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뿐 아니라 공천 과정 전반에 개입한 겁니다. 정무수석실 주도로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친박 성향 인사 당선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공천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마 지역구를 변경한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당시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기밀 정보를 수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던 걸 정부가 미리 파악했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위원 4명은 행적조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약속이 난 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는 사퇴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듯한 이런 움직임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해양수산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 공작 문건에는 특조위의 기밀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에 대한 특조위내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일정과 내용, 그리고 행적조사 안건이 언제 의결될지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치밀한 보안이 요구된 터라 특조위 상임위원들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또한 이 문건에는 대통령 행적조사가 결정되면 강력하게 반발하거나 추천위원 전원 사퇴하라는 지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문건들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가 이런 기밀사항을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한 전통시장을 점검해봤는데 사고를 키우는 안전 불감증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단속반과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끌어온 전깃줄이 건물을 어지럽게 뒤덮고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밖에 노출돼 있고 전등 위엔 먼지가 켜켜이 들러붙었습니다. 이런 먼지들이 많이 굉장히 끼어 있거든요. 스파크가 먼지에 타고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문어발식 콘센트는 예사고 주방 위엔 전선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콘센트 가스관 바로 옆에 붙은 콘센트는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나가는 게 보이죠? 이게 과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옥상은 더 심각합니다. 재래시장 옥상엔 상인들이 쓰는 LPG 용기들이 이렇게 보관함도 없이 불안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 걸 제가 간신히 잡고 있는 거죠, 지금. 3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스를 공급할 땐 철로 된 관으로 연결해야 하지만 그냥 고무호스로만 연결돼 있습니다. 호수가 지금 잡아 당기고 있어요, 지금. 부러지면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급히 써야 할 소화전은 상인들이 쌓아놓은 물건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에서 난 불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808명. 한 해 150억 원 안팎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치매 가운데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려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뇌 속의 특정 단백질이 증가하는데 이걸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본 연구팀이 혈액 한 방울로 이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검사 비용도 한 번에 우리 돈 3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도쿄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는 3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일본 연구팀은 혈액 속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관련 있는 물질들의 질량을 분석해 알츠하이머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번 진단에 사용된 혈액도 0.5cc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일본과 호주 환자 232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90%의 진단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혈액 검사 비용은 한 번에 3만 원 정도입니다. 今後ますますそういう機器の開発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もので工夫をすればですね通常の血液検査の費用で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期待しています。 우리나라도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이 비슷한 연구에 성공했지만 이번 실험은 임상 단계까지 거쳐 상용화에 더욱 다가섰습니다. 世界のいわば健康長寿に向けたそういったところに貢献できれば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싼 값에 금세 진단이 가능해지면 치료제 효과도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의료계는 3년 안에 간편한 혈액 진단법이 상용화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은 지금 전국 주요 도시에서 TV로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해집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 설치된 TV입니다. 강원도 일대에서 송출 중인 지상파 UHD 방송을 무선 통신망이 아닌 전파로 직접 수신하고 있습니다. 일반 DMB 화면보다 4배 선명한 화질에다 끊김도 없습니다.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도 수신 가능합니다. ATSC 3.0 기술을 사용해 TV로는 UHD급으로, 모바일로는 HD급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통신망이 끊기더라도 긴급 경보방송 송출이 가능합니다. 통신망은 재난이 발생하면 기지국이 파손돼서 무용지물이 되지만 지상파 UHD 방송망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난 경보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소중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강릉 아이스아레나 근처에서 지상파 UHD 모바일 방송을 체험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UHD 방송 또 UHD 모바일 방송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년 안에 지상파 UHD 모바일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보금자리가 될 평창과 강릉 선수촌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가면서 현장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설상과 썰매 종목 선수들이 머물게 될 평창 선수촌 국기광장에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열린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평창 선수촌장의 개촌 선언과 함께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풍선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92개 참가국 국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북한 인공기도 개양됐습니다. 이미 입촌한 선수들은 선수촌 건물에 자국 국기를 내걸었습니다. 평창 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 또 관계자분들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빙상 종목 선수들의 보금자리인 강릉 선수촌도 문을 열었습니다. 동계 스포츠 VR 체험관과 날씨를 알려주는 로봇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기온은 1.0도이며 하늘 상태는 맑음입니다. 각국 선수들은 선수촌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We just went into the room and it looks pretty good. So I think it's fine. 공식 개촌식이 열린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해 20여 개 나라에서 500여 명의 선수들이 선수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러시아는 도핑 스캔들로 이번 올림픽에서 국기와 나라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선수들이 이런 유니폼을 입고 입국했습니다. 오늘 추위로 인한 큰 불편은 없으셨죠?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한 차례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전만큼 강력하고 길게 이어지진 않겠지만 다가올 주말 한파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늦게 일부 서해안 지방에는 눈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서울을 포함한 서쪽 곳곳으로 눈이 조금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한낮 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일 눈비 예보가 없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 찾아오는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잘 모르겠다거나 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또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고 꼼짝 못할 증거 들이대고 그걸 토대로 죄를 묻는 게 바로 검찰의 역할입니다. 모두가 이번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 바라는 것도 바로 그런 역할일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